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공부 열심히들 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 문법과 관련된 질문을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수업이 끝난 후 그 다음부터도 아주 많은 질문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문장의 짜임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질문이 많이 올라왔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안긴 문장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아주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굉장히 복잡한 문장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문장들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문장들을 어떻게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으로 쪼개고 그리고 선행절, 후행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안긴 문장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안긴 문장이 총 3개가 있었죠? 네, 관형절, 부사절, 그리고 명사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 관형절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관형절은 무조건 관형어다. 자,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관형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자체가 관형절이 아는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관형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장 성분은 관형어인 겁니다. 아니, 그래서 했잖아. 오늘 지금 선생님이 1학년 수업 중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노래나 그 벨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알람이 울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맑은 공기를 마셔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절은 무조건 관형어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가지 정도만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예쁜 꽃이 피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관형절 어디 있죠? 좋습니다. 예쁜, 이 친구만 관형절이죠. 선생님, 서술어 예쁜밖에 없는데요? 아니죠. 주어인 꽃이는 꾸며주고 있는 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원래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과 꽃이 피었다라는 두 문장이 결합되었고 앞에 있는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더 큰 문장, 아는 문장 안에서 예쁜으로 안겨 있는 거죠. 가로친 게 지금 관형절인 겁니다. 이 관형절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네, 여기 있는 꽃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언,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관형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기네요. 그는 속도가 아주 빠른 비행기를 탔다. 다시, 그는 속도가 아주 빠른 비행기를 탔다. 여기에 관형절은 어디까지죠? 자, 일단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혹은 견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이 몇 개 있는지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여기 뭐가 있나요? 네, 탔다. 동사가 있네요. 서술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있습니까? 빠르다가 있네요. 얘도 서술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무조건 이런 녀석이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얘는 견문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결합한 어미들을 잘 생각해 봐야겠죠. 뭐 끝에 있는 다는 평범한 종결 어미니까 얘는 무시하고요. 여기 있는 빠른, 어간 빠르에 은이 결합되어 있는 우리가 배웠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되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형절인가요? 빠른, 뭐가 빨라요? 무엇이 빠르죠? 속도가 빠른, 여기까지가 관형절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자, 아주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품사로 생각을 해보면요. 빠르다라는 형용사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즉, 얘는 부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문장만 봤을 때는 아마 이 문장이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그는 속도가 빠른 비행기를 탔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들 위주로 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문장은 조금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봤을 법한 속도가 빠른 사이에 아주라는 부사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세요. 안긴 문장의 서술어, 빠른이죠. 안긴 문장의 서술어입니다. 빠른부터 주어까지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얘가 뭘까? 이것을 고민하지 말고요. 이거 전체가 관형절 암긴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약간 복잡한 걸 가지고 왔어요. 왜냐? 우리 시험 때는 조금 더 복잡한 게 나오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얘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 네, 여기 있는 비행기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역시나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뭐다?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관형절은 무조건 문장 성분은 뭐다? 네, 관형절은 관형어가 됩니다. 첫 번째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봐야겠죠. 두 번째는 부사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죠. 관형절의 이름을 관형절이라고 만든 이유 자체가 관형어로 쓰이기 때문이고, 부사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네, 무조건 부사어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관형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관형절과 부사절은 거기서 거기지만 꾸며주는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전성 어미가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이죠. 자, 그러면 부사절 예문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기차가 빠르게 달린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부사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가 부사절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빠르다, 무엇이? 기차가.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아는 문장에 서술어 달린다에 대응하는 주어가 없죠. 다시 더 중요한 건 아는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인데요. 기차가 빠르게를 한 대로 묶어버리면 아는 문장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묶지 않고요. 가운데에 있는 빠르게만 부사절이다 이렇게 묶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 뭐가? 주어가 기차죠. 기차가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안긴 문장을 따로 잘라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는 묶어놓고요. 보존해 두고요. 그 다음에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달린다라는 동사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부사절은 당연히 부사어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거 보도록 할게요. 그는 새 운동화가 찢어지도록 뛰었다. 아는 문장의 서술어 뛰다가 있고요. 누가 무엇이 뛰었죠? 네, 그가 뛰었죠. 요거는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주어고요. 얘가 서술어예요. 원래 그는 뛰었다로도 문장은 완벽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문장 성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네, 찢어지도록이라는 우리가 배웠던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네요. 무엇이 찢어진 거죠? 운동화가 찢어진 겁니다. 아, 그럼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네요. 자, 방금 뭐라 그랬죠? 꾸며주는 말이 있을 경우 걔까지, 그 친구까지 같이 안긴 문장으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렇게만 가로로 부사절을 묶을 경우 이 친구 얘가 붕 뜨죠. 관형사 새. 종이 쳤습니다. 자, 관형사 새가 굉장히 붕 뜨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라는 단어가 이 문장 전체에 사는 역할은 네, 운동화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쪼개지 말고요. 꾸며주는 말 새까지 한꺼번에 묶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그냥 같은 문장 안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 전체가 관형절, 새 운동화가 찢어지도록. 원래는 새 운동화가 찢어졌다라는 문장에 부사형 전성어미 도록이 결합한 형태죠. 이게 부사절인 겁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뛰다라는 동사 용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이거 전체, 가로친 부사절 전체가 네,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는 새 운동화가 찢어지도록 뛰었다라는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하라 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 됐습니까? 조건 없이 하면 그냥 이렇게만 써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랬죠. 어떤 조건? 안긴 문장에 문장 성분을 써라. 만약에 문제에 이런 조건들이 드러나 있다면 나머지 그는과 뛰었다는 무시해버리고 안긴 문장만 고려해서 문장 성분을 다시 쓰라 그랬죠. 그렇게 쓰면 얘는 관형어, 얘는 주어, 얘는 서술어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아는 문장을 고려해서 문장 성분을 쓰시고요. 안긴 문장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안긴 문장만 고려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더 생길 것 같은 약간 그런 불안함도 있지만 잘 해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관형절과 부사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 번째 나오는 명사절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개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안긴 문장의 개념을 쓰면서 그 개념을 약간 바꿨죠. 아는 문장의 개념이었나요? 뭐가 됐든 어찌됐건 개념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더 큰 문장 안에서 작은 문장이 어떤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걸 안긴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거기에 약간 추가를 했어요. 문장 성분처럼 쓰이거나 어떤 품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것도 있고 품사처럼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관형절, 부사절이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거예요.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거죠. 무조건 그 문장 성분으로 쓰이니까. 하지만 그에 비해 명사절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명사절은 어떤 문장 성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품사죠. 예를 들어 경석이라는 명사가 있으면 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격조사가 조합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성분, 뭐 주어도 되고 서술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이랬던 것처럼 명사절도 굉장히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관형절, 부사절은 무조건 관형어, 부사어인데요. 명사절은 얘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다양해집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3개의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첫 번째 거,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어떤 문장이 지금 어떤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일단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밝혀졌다가 있고요. 범인이다라는 문장이었죠. 범인이다.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 문제와 거의 똑같을 겁니다. 자, 역시나 얘를 어떻게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으로 나눌 수 있냐면요. 얘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가 범인이다. 이에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결합된 형태죠. 얘가 명사절이에요. 그러면 이 명사절이 그가 범인임, 이 녀석이 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네,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밝혀졌다죠. 그럼 우리는 밝혀졌다라는 말이 있으면 무엇이, 누가 밝혀졌는지 그게 궁금하죠. 그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밝혀졌습니다. 뭐가? 그가 범인임이 밝혀진 거죠. 다시 뭐라고요? 뭐가 밝혀졌죠? 그가 범인임이. 따라서 이 명사절 전체가 이라는 주격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밑줄 친 전체가 지금 주어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명사절이 지금 뭘로 쓰이고 있다고요?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이 가로친 자리, 그가 범인임, 이 자리에는 원래 단순한 명사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사실이 밝혀졌다. 범인이 밝혀졌다. 결과가 밝혀졌다. 굉장히 평범한 한 글자짜리, 두 글자짜리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뭐가 왔다고요? 그가 범인이다 라는 문장이 온 거라고요. 이 개념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했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그가 범인이다 라는 문장에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음이 붙어 있고요. 얘가 아는 문장 전체에서는 주어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이 미주진 전체가 주어고요. 얘가 서술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첫 번째는 주어로 명사절이 쓰이는 걸 봤고요. 두 번째 볼게요.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뭘까요?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네, 몰랐다. 얘가 서술어겠죠. 그러면 누가 몰랐죠? 누가? 네, 철수가 몰랐습니다. 이게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고요. 몰랐다가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철수는 몰랐다. 우리에게 궁금한 건 철수가 무엇을 몰랐는지, 누구를 몰랐는지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러면 원래 여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명사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지겹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철수는 사실을 몰랐다. 철수는 결과를 몰랐다. 철수는 그녀를 몰랐다.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처럼 간단한 체언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그 옷이 더러웠다. 이 문장 전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명사절이고요. 이거 전체가 뭘로 쓰이고 있다?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 거 볼게요. 그 영화는 어린이가 보기에 좋다.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좋다. 얘가 서술어, 아래다 쓸게요. 서술어가 되고요. 뭐가 좋아요? 뭐가? 영화가 좋아요. 영화는 좋아요. 그 영화는 좋은 거죠. 따라서 얘는 주어가 될 거고요. 앞에 있는 그는 영화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사, 지시관형사 2학년 때 배웠던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는 좋다.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좋다? 어디에 좋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안긴 문장을 따로 쪼개보면요.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어린이가 보다. 어린이가 보. 어간보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결합되어 있죠. 얘가 지금 가로친 게 명사절입니다. 거기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되어 있죠. 따라서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장 성분. 네, 명사절 전체가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 세 친구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얘는 주어로 쓰이고 있고요. 얘는 목적어로 쓰이고 있고요. 얘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가 다양한 격조사의 도움을 받아 7개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명사절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명사절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엄밀하게 파악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관형절은 무조건 관형어, 부사절은 무조건 부사어. 이에 비해 명사절은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된다. 요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내용이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사실은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다음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복잡한 문장의 짜임. 굉장히 복잡하게 문장이 얽혀 설켜 있을 때 안긴 문장도 있고 뭐 이어진 문장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차근차근 차분히 하나씩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뭐 딱히 아주 자세하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문장이 있네요. 나는 예쁜 강아지가 사료를 먹기를 바랐다. 바랬다 아니죠. 바라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바랐다, 뭐 우리가 흔히 바랬다 라고 표현하는 그 바라다인 겁니다. 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나는 예쁜 강아지가 사료를 먹기를 바랐다. 이 문장은 우리가 봤던 평소에 아는 문장, 아는 문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봤던 아는 문장은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보통 하나만 있는 거 봤는데요. 이 문장은
안긴 문장이 2개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 뭐가 있죠? 바라다 있고요. 또 먹다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예쁘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그러면 무조건 일단 혼 문장이 3개는 있는 문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문장 전체를 아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딱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성 어미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2개 들어가 있는 문장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을 홑 문장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문장은 뭐죠? 나는 바랐다. 나는 바랐다. 지금 아는 문장은 얘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요. 얘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문장을 적어본다. 왜냐면 홑 문장으로 나눠보는 거니까요. 나는 바랐다. 무엇을 바랐다. 이렇게 돼야 원래 가장 단순한 문장이겠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갖춘. 따라서 가장 단순한 문장은 이거일 거예요. 나는 XX를 바랐다. 나는 XX,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바랐다 라는 거고요. 이 XX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좀 가로로 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가로 말고요. 밑줄로 할게요. 여기 있는 밑줄. 얘가 지금 목적어 전체인 거죠. 이렇게 밑줄 친 녀석들이 XX에 해당하는 말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 XX를 자리에 예쁜 강아지가 사료를 먹기를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XX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긴 문장이 2개가 있는데요. 뭐부터 할까요? 앞에 있는 것부터 합시다. 예쁜이 지금 안겨 있죠. 예쁜이라는 말이 강아지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예쁜은 관형절이고요. 주어는 생략되어 있죠. 강아지가 예쁘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중복되니까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빼면 또 어떤 안긴 문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강아지가 사료를 먹다라는 요 문장이 안겨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사료를 먹기 이거 전체가 지금 명사절로 안겨 있는 거죠. 먹기 됐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빨간색은 명사절이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관형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3개의 혼 문장이 결합되어 있고 아는 문장 안에 명사절도 있고 관형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심화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이건 참고 삼아만 들으세요. 하지 말까요? 해봅시다.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고요. 이렇게 나눠도 되지만요. 사실은 이거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예쁜 강아지가 사료를 먹기 이거 전체를 명사절로 보고요. 이 예쁜 강아지가 사료를 먹기라는 명사절 안에 다시 예쁜이라는 관형절이 있다. 이렇게 층위라고 하죠. 범위를 약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긴 하지만요. 우리 시험에서 둘 중에 뭐가 맞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 아는 문장 안에서 명사절도 있고 관형절도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진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이어진 문장 선행절과 후행절도 있고요. 그 선행절에 안긴 문장이 있고 후행절에 안긴 문장이 또 있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복잡한데요. 실제 예문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쓸 법한 말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문장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철수가 새 옷을 샀고 영수가 헌 옷을 버렸다. 일단은 이어진 문장이라는 게 느껴지죠? 선행절과 후행절 어디에서 끊으면 될까요? 여기.
철수가 새 옷을 샀다. 그리고 영수가 헌 옷을 버렸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대등적 연결음이 고에 의해 이어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행절을 볼게요. 여기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또 있나요? 철수, 새, 옷. 없죠? 그리고 뒤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단순합니다. 혼문장 두 개로 이루어진 그냥 아주 단순한 이어진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혼문장으로 나누면요. 선행절, 철수가 새 옷을 샀고, 그리고 후행절, 영수가 헌 옷을 버렸다. 이렇게만 분석하면 되죠. 매우 단순한 이어진 문장인데요. 얘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철수가 예쁜 옷을 샀고, 새라는 관형사가 예쁜으로 바뀌어 있고요. 헌 옷을 버렸다. 헌이라는 관형사가 친구가 준이라는 말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얘가 얘로 바뀌었고, 얘가 얘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래에 있는 문장 굉장히 어색하지도 않고 평소에 많이 쓸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바꿨는데도 문장의 짜임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아래에 있는 친구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장입니다. 맨 아래에 있던 거. 철수가 예쁜 옷을 샀고, 영수가 친구가 준 옷을 버렸다. 자, 이거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아까랑 똑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하냐면요. 선행절과 후행절부터 나누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여기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선행절을 따로 떼서 생각하고 후행절을 따로 떼서 생각을 합시다. 철수가 예쁜 옷을 샀고, 철수가 예쁜 옷을 샀다. 이걸 고려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죠. 원래 새라는 말 대신에 예쁜이란 말이 들어가서 옷을 꾸며주고 있구나. 그리고 얘는 원래 예쁘다라는 말에서 온 거구나. 그러면 얘는 관형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부터 볼게요. 아까 여기까지죠. 옷은 옷인데 어떠한 옷? 친구가 준 옷. 원래는 헌이라는 단순한 관형사 자리에 뭐가 왔죠? 문장. 친구가 주다. 친구가 주었다. 이런 문장이 온 겁니다. 똑같이 후행절에도 관형절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나누라고 이야기했죠? 아까까지만 해도 혼문장 나누기라고 되어 있었어요. 혼문장 나누기. 근데 이 명칭을 살짝 바꿨습니다. 어떻게? 문장 나누기로요. 왜냐면 얘네들을 중간중간을 빼고 선행절, 후행절 이렇게 나눈다 보면요. 굉장히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일단 결론을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봤던 대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먼저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행절, 철수가 예쁜 옷을 샀고, 후행절, 영수가 친구가 준 옷을 버렸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행절에 안긴 문장이 있는지 보라고요. 선행절에 안긴 문장이 있었죠. 선행절과 후행절에 안긴 문장을 분석하면요. 선행절에는 예쁜이 있었고요. 후행절에는 친구가 준 이 녀석이 관형절로 안겨 있었죠. 됐습니까? 즉 얘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총 몇 개의 혼문장이 결합되어 있냐면요. 4개. 어떻게? 선행절, 후행절, 안긴 문장, 관형절, 관형절. 딱 봐도 얘는 버렸다, 버리다, 주다, 사다, 예쁘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이 4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최소한 4개 이상의 혼문장이 결합된 문장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볼게요. 최종 분석입니다. 이 뭐라고 할까요? 사고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잘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이해하시고 따라할 수 있어야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멘붕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똑같은 예문입니다. 했던 얘기 반복이에요. 이 문장은,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이어진 문장이므로 선행절과 후행절로 나눌 수 있는데, 선행절이 하나의 혼문장이고 후행절이 하나의 혼문장인데, 다시 선행절에는 예쁜이 관형절로 안겨있고 세 번째 혼문장으로 안겨있고,
후행절에는 친구가 주니 네 번째 혼문장 안긴 문장 관형절로 안겨 있다. 즉 이렇게 혼문장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사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선행절, 후행절을 쪼개고 그 다음에 각각 선행절과 후행절에 안긴 문장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라. 처음부터 막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요 이 혼문장이 뭐 혼문장 6, 5, 6, 7, 8, 9 이렇게 갈 수도 있나요? 당연히 갈 수 있죠.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에는 이 이상의 복잡한 형태는 내지 않겠습니다. 가장 복잡한 형태는 선행절, 후행절이 있고 각각의 안긴 문장이 있는 하나씩 있는 형태. 뭐지? 그렇다고 해서 선행절에 꼭 안긴 문장이 있을 거다라는 보장 없는 거예요. 후행절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만 혼문장 5개 이상이 늘어나는 더 이상 복잡한 형태는 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 정도를 분석할 줄 알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질문이 많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꼼꼼하게 기본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강의 다시 돌려보면서 예전 것도 한 번 더 참고하고 교과서 참고하면서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금요일 수업이 있죠. 금요일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서술형 문항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서술형 문항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시험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안내사항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험 문제 다 냈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 남은 한 5일 되나요? 이 5일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쉬지 말고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금요일 수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